자, 여러분 우주 여행 할 시간입니다. 자, 스푸트니크 쇼크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저궤도 초소형 위성 활성화 다는 내용이죠? 매우 난이도가 있네요. 하지만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정확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심층 인터뷰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또 주제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우주 산업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지고 있잖아요. 예. 네, 오늘 상당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스푸트니크 예. 쇼크. 네. 스푸트니크 발음도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러시아어잖아요. 러시아어라. 예, 저도 뭐 스푸트니크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네. 발음도 어려운데. 아니 스푸트니크 쇼크가 재현된다. 예. 스푸트니크 쇼크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거부터 설명드릴게요. 그거부터. 예, 바로 가시죠. 스푸트니크 하여튼 쇼크 네.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쇼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1957년 10월 달에 그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에서 네. 인공위성 1호를 발사했는데 그 이름이 스푸트니크입니다. 아.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쇼크라고 받아들이냐면 1950년대, 60년대는 치열하게 미국하고 소련이 치열하게 대립한 상태였죠. 네.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해서 미국이 더 강자다 아니면 뭐 소련이 더 강자다 그렇게 치열하고 있었는데 인공위성 1호를 처음으로 소련에서 발사하면서 미국에서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른 것들은 우리가 앞서갔는데 인공위성을 처음으로 우주에 발사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부랴부랴 1958년도에 미국에서 항공우주법을 통과시키면서 나사의 출범의 계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러시아랑 경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쟤네가 먼저 우주로 뭔가를 쏘냐. 예, 그때 당시에 소련이었죠. 소련이. 네. 미국이 약간 자존심에 상처가 팍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스쿠트리크 그 단어라는 쇼크라는 단어를 거기서부터 유래가 됐고 미국 입장에서 쇼크.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1962년 9월 12일 날 케네디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연설이 이제 했습니다. 휴스턴 라이스 대학에서 무슨 연설을 했냐면 우리는 달에 도착한다. 언제? 인 디케이드. 그러니까 60년대가 가기 전에 10년 도착한다는 명연설을 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샷 프로젝트. 문샷 문샷. 프로젝트 요즘 예, 좋죠. 네. 예, 그래서 어떤 꿈을 이루는 프로젝트를 대명사를 문샷 프로젝트라고 해서 최근에는 뭐 바이든 정부에서 뭐 암을 정복하는 프로젝트다. 그래서 뭐 캔서 샷, 캔서 문샷. 캔서 샷 네. 프로젝트 네. 뭐 그런 단어가 있듯이 그래서 1963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아쉽게도 암살당했지만은 그 1969년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면서 드디어 이제 소련을 앞서가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요런 이제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에 미국에서의 그 우주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노력 그런 것들이 아폴로 그 달에 처음으로 착륙하는 계기가 됐는데 제가 이제 재현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최근에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스푸트니크 쇼크의 재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소유즈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입니까? 예. 이게 이제 9월 13일 날 네. 북한하고 러시아가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 장소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입니다. 네. 이게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상징적인 게 뭐냐면 그 여태 소련 연방에 있을 때는 카자흐스탄에 우주기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발사를 했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카자흐스탄이 독립하면서 물론 지금 친하게 지내지만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쏠 때가 발사될 때가 좀 마련을 해야겠다. 그래서 2012년부터 공사를 하면서 2016년도에 처음으로 요 그림 같이 소유주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최근에 우주기지에서는 최신 시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랑 그 북한하고 정상회담은 당연히 성명을 발표를 안 했죠. 안 했기 때문에 뭐 언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했었을 때는 이제 세 가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주에서 협력한다. 러시아랑 그다음에 북한하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도 협력한다. 네. 그다음에 무기 판매 계약을 했을 것이다.
이제 세 가지 부분에서 했는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그 북한이 인공위성을 올해 2차례 발사를 했습니다. 화성. 5월달, 8월달 네. 다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잔해도 막 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네네네. 다 실패를 했는데 이게 또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그 북한이 여태까지 8번 쐈는데 4번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죽은 이성이 돌아다니고 왜냐면 지상하고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죽은 이성이 돌아다니면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인공위성을 자꾸 쏘려고 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발사체라고 그러죠. 발사체 맨 끝에 인공위성을 놓으면은 인공위성만 궤도에 진입하는 거고 핵탄두 놓으면 탄약을 놓으면 이제 미사일이 되는 대륙간 거죠. 탄도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대기권 진입에 대해서 실험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갔다가 내려오는 실험을 몇 번 했지만은 대기권 진입. 그래서 이게 러시아에서 만약에 기술을 제공한다고 그러면 뭐 우리한테는 크나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푸트니크 쇼크가 좀 재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네. 그리고 또 뭐 의도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4월 달에 그 항공우주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계류 중에다가 최근에 이제 그 협의가 됐고 25일 정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법의 요지는 뭐냐면 우주항공청을 차관급으로 설립해서 청을 설립해서 뭐 예산이라든지 확보를 하면서 이제 성장성을 하자고.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지만은 만약에 통과가 돼서 항공우주청이 설립이 되면은 아까 이제 사례를 봤을 때 나사가 설립돼서 이제 성장했듯이 우리도 충분히 뭐 그렇게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성장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스푸트니크 쇼크가 재현될 수 있는 좀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좀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실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의 회담 장소가 보스티친이 우주 기지에서 만난 것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건 결국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고 대신에 우주 관련 과학기술을 제공해 준다는 건데 그러면 북한은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보와도 상당히 좀 민감해지고 미국 입장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슈인 거군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국내에서도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한 뭔가 우주 산업에 대한 개발 진흥 정책이나 뭔가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네. 이게 이어서 좀 말씀드릴 게 이제 제4차 우주 진흥 개발 계획이 있는데 네.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예, 그러니까 4차니까 네 번째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5년 동안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뭐 인공위성을 어떻게 발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그 계획인데 정부에서 이제 크게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전력 수급 계획이라든지 그러면 2년마다 계획을 세면서 향후 10년 동안 계획하듯이 이것도 이제 우주에 대해서 네 번째로 계획을 해서 작년 12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제시했는데 크게 이제 살펴보면 여기 2045년에 우주 경제 글로벌 강국을 실현하자. 그러면 왜 2045년이냐? 왜 2040년 표현을 썼냐면 그 2021년도에 전 세계 우주 산업 규모가 3,800억 달러입니다. 엄청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2021년도에 우주 관련 시장 규모는 3조 2천억 달러. 그래서 1%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2045년 정도 되면은 10% 정도로 넘을 수 있다. 10%. 네. 그래서 이제 우주 경제 글로벌 강국이 2045년 정도에는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까 5년 계획이니까 네. 2021년도에는 7,300억 정도 투자했는데 2027년도에는 1조 5천억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 그럼 당연히 예산을 늘린다는 거는 여러 가지 우주 관련된 일들이 많이 진행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생태가 커지는 부분 역할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곁다리로 낀 게 이제 우주 탐사. 그래서 우리는 2032년에 달 착륙을 목표로 한다. 그다음에 2045년에는 화성을 착륙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목해서 보실 게 뭐냐면은 우주 관련해서는 이제 뭐니 해도 위성을 띄우는 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그래서 위성에 띄우는 이 계획이 제4차 우주 그 지능 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했는데, 먼저 이제 보실 게 뭐냐면 그 저궤도 지구 관측 위성 개발 계획인데, 그 위성의 역할은 딱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관측을 하든지, 관측을 하든지. 예, 국방용으로 사용하면 정찰이라는 단어를 쓰고, 네. 그다음에 하나는 크게 요즘 뭐 통신, GPS. 예, 뭐 통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역할들, 아. 뭐 중계, 방송, 뭐 그런 역할로 크게 네.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관측이 있으니까 저궤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궤도를 보면은 가장 가까운 곳에 고도에 따라서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로 나누는데, 이 저궤도에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위성을 띄우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실용 위성 해서 뭐 7호부터 있는데, 이게 이제 앞에 단어가 이제 R이랑 뭐 2호, 3호, 4호 이렇게 붙이는 게 이 다목적 실용 위성입니다. 그래서 관측을 하기 위해서 뭐 재난 대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이제 6호까지 띄웠고, 이제 앞으로 7호부터 이제 8, 9호까지 이제 하는 계획들이, 다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럼 재난 대응도 하고, 그러니까 그럼 붙인 거- 관측용인 거예요? 아니면 관측용. 관측용으로 다목적.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 1번에서 저궤도 지구 관측 위성 계획이 있었고, 저게도 지구 관측 위성. 예, 예. 오케이. 예,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2호부터 뭐 5호까지 발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호는 뭐 과학 기술용 이고, 뭐 3호는 뭐 농림용이고, 뭐 각각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사가 된다. 근데 지금 다목적 실용 위성은 7호부터 시작하고, 네. 차세대 중형 위성은 2호부터 시작하기 2호부터 때문에 시작해요.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 시작되죠. 그다음에 초소형 군집 위성. 초소형 군집 위성이니까 관측 위성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게 저궤도에 초소형이라는 거는 킬로그램이 거의 100kg에서 150kg. 오. 보통 정지궤도에 띄우는 거는 뭐 3,000kg 뭐 그렇게 건데, 조금 초소형으로 만들어서 저궤도에 군집으로, 네. 요즘 뭐 스페이스 X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군집 위성으로 초소형 위성을 띄우는 것 같이,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관측용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내년부터 발사 운영하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태까지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2025년 이렇게 좀 많이 이제 활용해서 쏜다. 1년에 한 대 정도 지금 쏘는 계획인 거군요. 예, 요것만 봐서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네. 그 다른 것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초소형 군집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좀 대형 큰 프로젝트였는데, 이제는 좀 작은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해서 뭔가 군집화해서. 아니, 초소형 군집 위성이라는 건 저희는 이제 정부에서는 한 10개 정도인데, 네. 지금 스페이스 X라든지 되는 걸 수백만 개, 수십만 개, 수십만 개. 예, 그렇게 네. 띄워놨죠 지금. 네. 이미 벌써 네, 뛰어났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프로젝트가 뭐냐면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인데, 이거는 2035년까지 3조 7천억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2027년도에 1호기가 발사되고 2035년까지 8호기까지 발사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프로젝트, 규모로 봐서는 큰 프로젝트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위성 항법 시스템은 거의 이제 중계도 거기에 이제 띄웠는데,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시간을 우리가 구별할 때 위성 항법 시스템을 이용하거든요. 인공위성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으로 위성 항법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지금 내비게이션 그런 것들 활용하는데,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우리나라 UAM 활용할 때 거의 초 센티미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거리를 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어제 뉴스에 이 계획은 작년도 12월 달에 표로 나온 건데, 이제 어제 뉴스에 나왔죠. 과학기술통신부가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도 스페이스 X 같이 이제 저궤도 통신 위성을 쏘겠다. 아까 제가 저궤도
관측 이성이고 네. 이건 적게도 통신 이성. 그래서 네. 뭐 인터넷이라든지 5G 같이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제 이제 과학기술부 왜냐면 12월 달에 했을 때는 타당성 검토 뭐 등등등 있었는데 어제 과학기술부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겠다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 겁나게 쏜다 이거잖아요. 과거 대비해서 어쨌든 파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걸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주 산업에서 우리 입지를 좀 다지겠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재 1% 정도라고 하면 10% 정도 볼륨감 있는 수준까지. 근데 조금 그래도 뭐 정부의 그런 의지 뭐 이런 거는 매우 높게 사지만 굳이 딴지를 걸어보자면 사실은 나사도 예산이 원래 굉장히 축소되는 추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스페이스X나 그런 뭐 블루 오리진이나 여러 가지 민간에서 거기다가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민간이 그걸 띄우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먹거리를 찾고 있는 게 트렌드인데 뭐 해외에다가 같이 씌우고 해외 발사체 그리고 뭐 누리호에 같이만 뭐 이거 넣고 이게 이 트렌드가 맞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민간 우주 산업 창출에 2021년에는 현재 약 1% 수준인데 45년까지 10%로 늘리겠다. 여기에 대한 내용, 민간 우주 산업을 창출하겠다라는 데 좀 인력도 좀 들여오고 대규모 투자하고 이게 트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민간 기업으로 했을 때 지금 발사체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한테 이전해주는 계약을 했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초기 단계잖아요. 3조 2천억. 그러니까 원래 정부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생태계를 확장시켜야지 거기에서 이제 민간이 역할하는 거죠. 스페이스X가 나사랑 같이 협력한 것처럼. 네. 근데 스페이스X가 대단한 기업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우주 시장을 이끄는 계기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맨날 쏘고 싶어도 왜 못 쐈냐? 물론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엄청나게. 근데 스페이스X가 발사체를 재사용하면서 비용을 다운시키고 그리고 스페이스X가 또 초소형 위성을 만들 수 있는 대량 생산으로 그래서 비용을 엄청나게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제 발사체를 활용해서 하겠지만 스페이스X 걸 써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조만간에 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이 많이 감축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정도만 좀 어쨌든 2030년, 2032년까지만 하게 되면은 충분히 민간에서도 이제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발전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삼성그룹이 투자하든 뭐 하나그룹이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자기 이제 산업의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태동스럽게 많이 투자를 해야지 네. 생태계가 형성되듯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중요하게 뭐냐면 아까 이제 스푸트니크에 대한 쇼크의 제한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북한하고 대치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이제 민간에 활용할 수 있는 관측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찰용 위성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과학기술통신부가 계획을 한 거고 네. 국방부도 따로 계획을 합니다. 별도 요거 계획이? 없는 게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정찰용 위성에 대해서 저 부분은 아니고 예. 정찰용 위성이 뭐냐면 아까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아리랑 5호가 샤 위성이라고 그래서 영상 레이더 위성이 있고 네. 2호 전자 광학이라서 그걸 활용해서 일부 정찰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의존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정찰을 잘해보자 그런 의도로 425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425 사업. 425 사업. 네. 혹시 425 사업은 뭐 왜 425 사업인지 정찰 위성 띄우는 사업인데 네. 혹시 좀 낯설긴 하네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425 뜻깊은 단어가 있겠구나. 근데 뜻깊은 단어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영상 레이더를 영어로 대문자로 하면 사입니다. SAR. 그래서 한글로 읽으면 그냥 사. 그다음에 광학 위성을 일렉트릭 아틱이니까 2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글로 영어를 그냥 읽습니다. 425. 단순하죠. 네. 별거 약자군요, 그냥. 네, 별거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그냥 한글로 읽어서 아무 네. 뜻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425 425. 사업은 이제 5기를 띄우는 사업인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X 미국의 그 발사체를 이용해서 11월 내지 12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국방부에서 정찰 위성을 띄우는 네.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5기까지 이제 발사가 되면서 우리나라 정찰 위성을 하는데 근데 보다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초소형 네. 정찰 위성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띄우냐면 여기서는 이제 몇 개 없는데 네. 국방부에서는 2030년까지 40기를 띄우는. 40개요. 예. 네. 근데 저궤도에 띄우는데 이게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저궤도에 띄우게 되면은 그 위성 자체가 자전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13번 내지 14번을 돌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지궤도는 왜 정지궤도라고 그러냐면 그 위성이 자전 속도랑 똑같이 돌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면 정지하는 것 같이 보여서 네. 정지궤도라고 부르는데 네. 지금 40기를 쏘기 위해서 그 한기에 대해서 발주를 줬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시스템하고 한국항공우주가 받았고 네. 받았고 이 특이한 시스템으로 갔는데 2027년까지 각각 1기씩 제작을 한 다음에 거기서 좋은 걸로 평가가 되는 한기를 선택해서 이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0기를 쏘는 거죠. 네. 그 수준은 그러면 하나 그룹 쪽으로 일단 많이 가겠네요. 아니 현재로서. 항공우주랑 한국항공우주와 하나 시스템 라이벌 각각에 관계군요. 대해서 네. 670억씩 5월 17일 날 발주를 줬습니다. 그래서 네. 각각의 수주 받아서 만약에 이제 2027년에 항공우주가 더 좋다고 평가가 되면은 얘네가 40기를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두 기업 입장에서 이게 사활을 걸어야 되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상당히 그러면. 큰 금액이니까. 예. 네. 큰 금액이고 또 이제 저궤도 위성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이제 13회에서 14회를 하루에 돌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킬로그램이 절수록 수명 주기가 짧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수백 개, 수만 개 이제 스페이스가 했듯이 그거를 계속 교체를 해줘야 돼요. 교체해야 돼요. 3년에 4년마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40기를 하면은 이 정찰 위성이잖아요. 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위성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1년에 뭐 2조씩 네. 커지는 시장으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거 싸이오 관련해서 네. 그 SAR이 그 합성 개구 레이더의 네. 줄임말이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 화자들은 이게 명칭이 길어서 싸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맞습니다. 싸이오 하면은 예. 합성 개구 레이더 뭐 일렉트로 관측 네. 뭐 이런 합성 건가요? 개구 레이더. GPS 그러니까 GPS 쓰는 거. S하고 A가 제가 이제 다 못 외우는데 네. 발음이 힘들어서 신테틱 아파처. 예, 신테틱 아파처. 레이더. 예, 그거. 오케이. 예, 그래서 네. 싸라고 읽죠. 다음번에 언더스탠딩에 나오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문과는 어려워. 비행기만 타도 멀미하는데 우주까지 가려니까. 네. 근데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저희는 퇴근길 라이브에서 결국은 이제 산업 플러스 뭐 어떤 기업이 투자 뭐라면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까지 투자 아이디어가 간다고 어떻게 될 하면 건가. 그럼 이것 때문에 정부가 요거 한다 그래서 카이 아니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런 것도 이쪽으로 해서 무언가 매출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항공우주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해전이 고정익 비행기 헬리콥터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부분이 커지겠죠. 크겠죠. 더 비중이. 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어서 이제 뭐 K9 자주포라든지 뭐 등등을 만들어서 그 비중이 크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커질수록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우주에 관련된 수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조그만 거 기업들 뭐 인공위성 뭐 부분품을 만들어내는지 원래 이제 뭐 탁재 컴퓨터 그런 만드는 회사들이 조그만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AP성이라든 등등 그런 부분들에서는 크게 수혜를 받겠죠. 근데 큰 기업들은 이제 매출의 비중에 대해서 다른 게 더 많기 때문에 분명히 LID 네스원도 지상체 왜냐면 이게
유성과 지상체가 해야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상체는 LH 넥슨이 주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요새 조금 주가도 LH 넥슨이 좋듯이 시장 규모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 밸류에이션에 줄 때는 물론 이제 EPS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 2차 전지 같이 시장 규모가 이만큼 성장한 데서 밸류에이션을 많이 줘서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이 여기도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도 궁금한 게 결국에는 정부에서 이런 정책 사업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나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이런 정책도 나오고 예산도 나와서 그 결과물로서 정말 이 우주 산업이 성장하고 뭔가 확장되는 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부장님 보시기엔 어쨌든 이런 정책 반응으로 인해서 지금 산업이 뭔가 좀 액티브해지고 변화가 좀 체감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그 인공위성을 거의 임대하듯이 그러니까 뭐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 중요한 게 정찰도 네. 미국 거 다 저거 해서 네. 하는 것 같이 그렇죠. 우리가 독립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지금 뭐 핵 위협이 미사일 위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바로는 체험하지 못하지만은 그리고 관측 위성이라는 거는 아까 그리고 이성 항법 시스템 한국형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 위해서 자율형 뭐 자동차라든지 유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도의 항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뭐 바로 뭐 저 스타링크 같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수반돼야지 단순히 우주 강국이 아니라 우리의 기반 시설 인프라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 그 지난번에 누리호 그러니까 뭐 나로혼가 뭐 저 쏠 때도 제가 이제 정부 방송 했었으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군사적으로 이런 거 못 쏘는 거 있어서는 미국한테 뭐 협력해야 맞아요. 되고 막 허락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고체 연료 쓸 수 있게 막 뭐 개발하는 거 그거를 허락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약간 군사적으로 이렇게 안보적으로 미국이랑 뭔가 이렇게 있으니까 너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약간 요런 거를 좀 정부 입장에서도 타결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2021년 5월달에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했어요. 그래요? 예. 그 2021년 5월달 그래서 고체 연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국내 우주 산업 개발에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렇죠. 네, 진일보한 멀리 보낼 수 거겠네요. 있기 때문에 고체 네. 연료가 훨씬 네.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거죠. 네. 그렇습니까? 누리호는 액체 추진 발사체.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했는데 그럼 허락을 바로 했어요.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어쨌든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이제. 좋네요. 그러니까 기존의 누리호는 액체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번에 쏠 때는 제가 이제 그 계획 안에 고체 연료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하겠죠 결국에는 아하. 더 높게 보내기 위해서는. 네. 요런 거는 약간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 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들 있잖아요. 수출 기여도가 좀 낮은 대기업 집단들. 그래서 자발적으로 좀 이런 데 투자해서 네. 좀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우주 산업이란 게 과거에는 사실 뭐 미국 같은 강대국들만 하는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저희도 그 정도 투자할 여력과 기술적 성숙도가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들이 막 열리는 것 같고 사실 저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섹터나 다양한 산업에 관심이 있는데 우주 이야기하면 낯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친숙해지도록 저희가 뭔가 정보도 좀 더 많이 풀리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벤트들에 저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그 누리호랑 뭐 이렇게 뭐 타고 우리나라 거 국산 기술로 타고 BTS랑 블랙핑크가 가서 거기 우주에서 공연 한번 하면 돼요. 우주 공연. 그러면은 국가적 관심도 막 올라갑니다. 천재네요. 네. 투자 막 들어옵니다. 지금 뭐 명예과 천재입니다. 뭐 액시온 같은데 우주 정거장 만들어서 그럼요. 네. 뭐 실험도 하고 한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우리도 이제 보내서 빅뱅의 탑은 갑니다. 예 가니까 언제 가죠? 뭐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빅뱅의 탑. 조만간 가요. 뭐 4명 선정했는데 네. 빅뱅의 탑도 스티브 아오키랑 네. 같이 야 가잖아. 이거 그러면 한국이 만든 우주선에 BTS와 블랙핑크가 타고 유튜브에 이제 중계를 하는 거죠. 구독자 합쳐서 1억 7천만. 내가 BTS면 불안해서 가겠나? 그러니까요. 약간 지금 조금 그런데 어쨌든 우주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요런 그 뭐 부장님 워낙 많이 보시니까 요 정부의 지금 요 정책 스킴에 대해서는 플랜에 대해서는 뭐 어때요? 좀 진심입니까? 이쪽으로 쭉 가겠다는 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트렌드가 그런 가는 겁니까? 제가 아니면은 이제 우주 항공청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어. 왜냐면
그 설립하는 게 그냥 무슨 위원회는 네. 예산 배정이 안 돼서 별로 그냥 있으나 마나 뭐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예산 배정 전혀 안 되죠. 그냥 이름만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장관급 그냥 이름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슨 청이 생긴다는 건 예산 배정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럼 여러 가지 뭐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투자할 때도 뭐 그렇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뭐 지금 언더스탠딩 늦는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죠. 이렇게 좀 넉넉하게. 근데 시간이 6시 반부터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6시 반부터 시간이 시간이 줄어들어서 좋죠. 원래 뒤에는 좀 시간이 타이트한데 네. 부장님 나오셔가지고 언더스탠딩 팀이 일부러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배려해 드린 거죠. 요거 뭐 들어오실 때도 잠깐 여쭤봤지만 그냥 딱 직관적인 그냥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와 산업 측면에서 우주 항공 쪽이 뭔가 수익률 측면에서 더 괜찮습니까? 아니면은 5G나 뭐 6G 어쨌든 공통 분모는 있지만 같은 듯 또 다른 섹터고 산업이니까. 아, 다르죠. 네. 오늘 이제 5G 주가들이 많이 오른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좀 투자가 가시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여태까지 이제 3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네. 거의 2020년 상반기, 2019년도에 5G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2020년 상반기까지 올랐다가 이제 3년 내내 죽은 이유가 미국에서 투자가 안 하니까 우리는 그냥 투자하는지 조금 했다가 안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라서 당연히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스타링크로 우리가 인터넷이랑 통신망이 깔린다는 것에서는 어떻게 좀 결이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산업적으로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는 뭐 위성이 많이 띄워지고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향후 뭐 스타링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고 거기는 진짜 미국에서 진짜 5G 관련 투자가 있어야지 뭐 오늘같이 오르는 거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전 기존에 이제 관측용 위성이었는데 이제는 정보통신까지 있는 통신 위성으로 전환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엔 사실 확장될 만한 투자에 대한 기회들이 따로 없을까요? 기존의 위성에서 통신 장비가 되면 어쨌든 기존 통신 장비 업체와 뭔가의 콜라보레이션이나 기술적인 왜냐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스카이라이프 같이 이제 받침이 있어야 되고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죽같이 받침이 받아들이는 데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성용 통신 단말기라고 지금 이제 이성 통신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막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저기 그 정지 궤도에 통신 이송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단말기로 하는 것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장 가능성이 있겠죠. 확장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이제 일부 해서 그 송수신을 받아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뭐 원액 같은데 참여하는 회사가 있고 확장성으로 이제 아마존 뭐 등등등 참여할 수 있는 기대가 되는 회사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통신 시스템에 관련된 장비 회사들 그런 것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기존의 5G를 납품하는 회사보다도 네. 이제 그거를 전문적으로 했던 회사가 더 이제 확장성이 있겠죠 결론적으로. 5G로 5G보다는 이제 새로운 통신 장비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들이 조금 더 수혜가 클 것 같다. 그렇죠. 네. 그 위성, 항공, 우주, 5G, 6G 이런 건 아직 테마예요? 테마 아니에요? 테마예요? 그러니까 테마라고 할 수도 있고. 화내지 마시고. 예. 아니, 그러니까 5G는 그 5G 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9년도에 시세를 냈었을 때 진짜 수주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단지 오늘 오는 거는 이제 기대감인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내일 수주가 들어온다 그러면 테마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내일이 중요하구나. 아니 내일 그러니까 근래 뭐 근래. 바로 내일이 아니고 올해가 중요하구나. 네, 올해 뭐 그리고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우주도 뭐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바로 뭐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매일 실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이런 쇼크가 재현될 수 있는 그 이벤트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자꾸 네. 이제 시장 규모를 확장하면서 그리고 12월 달에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찰 이송 우리 1호 정찰 이송이 띄워지는 것도 네.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죠. 큰 이벤트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뭐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셨네요. 오셨나요? 네. 아쉽네. 8시에 오셔도 되는데 저희 한참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부장님과는 여기서 좀 심층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